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제도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초강대학교 재직 중인 문현철입니다. 먼저 저의 글은 먼저 그 서론과 그리고 현재 그 재외국민 보호제도의 그런 문제점 같은 것들, 현황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본 뒤에 외국은 선진 외국들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나, 그 근거가 되는 법률들은 어떤 입법사항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가 지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작년 12월에 좀 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의 쟁점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구성을 해왔습니다. 먼저 본 페이퍼를 작성하게 된 그 배경으로는 지금 한참 헝가리에서는 많은 그런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그 재외 국민의 그 보호의 그 위험성이 증가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관광객들이 해외 관광객들이 연이은 2017년 통계가 2,650만 명 정도 되고요. 또 재외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한 740만 명. 그래서 한 연인원 한 3천만 명 정도가 외국에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해외에서의 그 재해, 재난, 테러, 그다음에 안보적 위협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많은 그런 위험성이 증가해가고 있고 또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그 사건 사고에 연루된 국민들이 연인원 12,529명 그리고 이걸 이제 하루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하루에 50건 정도가 전 세계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과 재외국민 안전과 그리고 해외여행 안전 지킴이 센터에 실시간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재외국민 보호 헌법 제2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그런 보호 시스템은 어느 정도 와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글을 작성을 했고요. 논문의 구성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외국민 보호의 실태 그리고 문제점 진단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많은 논란 끝에 참 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과 관련된 관련 법들 그리고 이 법의 쟁점들 그리고 하위 참 행정입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방법들은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법학 논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외국민 보호의 그런 문제점과 그런 현황입니다. 먼저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서 재외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까지를 재외국민이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영사조력법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약칭해서 영사조력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영사조력법에서 정하고 있고 또 많은 외교부 지침에서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재외국민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영사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겪는 재산,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그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도와주는 것을 영사조력이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그 위험 중에서 우리 재외 국민이 외국에서 겪는 위험 중에서 또 매우 중요한 것이 그런 전쟁이나 참 재난이나 테러 같은 데 노출되는 것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가 또 매우 중요하게 등장을 했고 이것을 해외 위난 상황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재외 국민의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리 페이퍼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연일원 해외 여행객이 한 2,650만 명, 약 2,70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항공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또 각 대학에 뭐 항공 관련 학과들이 융성하는 것도 아마 이러한 해외 여행객의 증가와 무관치 않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소득이 일정 이상 올라가는 그런 그 중진국 이상의 국가들에서는 해외 여행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의 사건 사고와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12,529명이 매년 외국에서 범죄 피의자가 되거나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또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을 평균하면 하루에 한 50건 내지 60건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 그 실태의 어떤 문제점은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재외국민 보호법 재외국민 보호의 영사조력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사조력법이 제정이 되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영사조력법이라는 법이 없었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 업무 지침 좀 이름이 깁니다만은 행정입법인 법률 단계가 아닌 지침으로서 재외국민 보호가 유지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뭐 여권법과 뭐 재외동포 출입국법과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국민 보호를 위한 테러 방지법 이런 법들에 이렇게 분산 규정이 되어 있었고 또한 외교부의 그 많은 지침과 예규, 훈련, 고시들에 이렇게 분산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실무자들도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 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게 이제 시행이 되려면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점을 진단을 해 보면요, 해외 여행에 대해서 여권법에서는 여행 제한, 여행 금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른다. 그리고 뭔가 좀 오지를 가고 싶어하는 조금 말하면 뭐 이제는 어떤 그 선진국 여행보다 조금 그런 그 좀 빈곤국을 좀 여행해 보고 싶은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면서 더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학생들이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 그 반드시 그런 그 학자금 융자 상환에 대한 영상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권법상 여권을 발급받을 때 이러한 그런 그 여행을 제한하거나 여행을 금지하거나 그런 위험 국가로 분류된 나라들을 가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많은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도 같은 나라를 잘 모르는 사람이 특히 여성이 혼자 단독으로 인도 같은 나라를 여행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저거 좀 친분이 있었던 인도에서 근무하셨던 외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여행 제한 국가, 여행 금지 국가, 위험 국가로 분류해 놓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별로 거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간의 공조가 매우 미흡하고 그다음에 국가별 특성에 맞는 이런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이 좀 미비하다. 이런 점이 진단이 됩니다. 나라마다 제도와 역사와 문화가 다른데 우리는 그저 해외 여행을 갈 때 매우 들뜬 마음으로 그러한 고려사항 없이 그저 비행기에 몸을 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응급의료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미약한 경우가 많고 치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참 열악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재외국민 보호 범주가 전쟁이나 그런 안보적 위협, 그런 사건, 사고, 테러, 해외 재난 이런 것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도
해외에서는 많은 그런 복잡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더욱더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제점으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 인력과 영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은 우리의 10배 정도 되고요. 미국은 우리 한 12배 정도 된다는 점, 이런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국내 외국인들은 도대체 그러면 상호주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호 관리되고 있느냐. 먼저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가 한 100만 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주고 있느냐. 그래야 또 상호주의적으로 그 나라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요청을 할 텐데 그런 점들이 좀 아직은 매우 미흡하다 이런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외국민 보호 관련 그런 법령들이 매우 복잡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외국은 재외국민 보호 관련해서 외국은 어떤 입법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본다면 먼저 크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는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단행법을 오래전부터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의 권한에 관한 법 또는 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서비스법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국이나 미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뭐 훈령 이런 것들로 가이드 이런 걸 만들어서 법률 단계가 아닌 행정법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행정입법적인 지침이나 매뉴얼,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통해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 시스템이 여러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매우 특이한 것은 아예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지침이나 가이드 같은 것조차도 구축하지 않고 여러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패턴을 취하고 있냐면 두 번째 영국, 미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와 같은 개별법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가이드라인과 지침, 매뉴얼 같은 것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독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으로 단행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의 그런 쟁점에 대해서 잠깐 검토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영사라고 하는 것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에 있어서 영사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자국의 통상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외무 공무원을 영사라고 하고요. 이 영사에 관한 국제조약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영사조약,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둘 다 비엔나 협약입니다만은 이러한 그 비엔나 협약에서 출발이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러한 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의 그러면 유형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교적인 보호가 있고 두 번째는 영사적인 보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뉴브강 사고에 대해서는 강경화 장관이 가서 외교적인 보호 조치를 했습니다. 먼저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우리의 구조팀이 가서 함께 해도 되겠느냐,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조치를 했고 또 다뉴브강 자체가 독일에서부터 흑해까지 한 10개국을 지나가기 때문에 시신이 밑으로 흘러내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 강 인접국에 대해서도 외교적 협조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영사적인 보호로서는 우리 신속 대응팀이 구성되어서 가서 현지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조직법적인 검토로서는 먼저 물적 자원의 개선 방안과 인적 자원의 개선 방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물적 자원의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420조 정부 한 해 운영 예산 중에서 외교부의 예산이 충격적이게 2조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전 세계에 180개 제외 공관이 있는데요. 제외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관, 총영사관을 말하는데 이 180개 제외 공관 중에 약 72% 정도가 대사 1등 서기관, 2등 서기관, 3등 서기관 이렇게 4명만 근무하는 외교관 4명만 근무하는 이 4인 이하 공관이 72% 정도 되고요. 나머지 그래도 좀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10명, 20명 근무하는 대사관이 5개 정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외공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더 급격히 늘려야 된다. 다행한 것은 금년 1월에 동유럽 지역 라트비아에 대사관이 하나 신설이 됐고 베트남 다낭에 총영사관이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인적 자원의 개선 방안으로서는 외교관과 영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사 한 사람이 한 나라의 모든 제외 국민을 뭐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예컨대 네팔 같은 경우에는 연이은 3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트레킹을 하러 네팔을 가는데 영사 한 사람이 네팔 전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본은 이 인력이 10배가 넘고 미국은 12배에서 15배 정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유학한 유학생들은 대단히 외교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만나볼 수가 없죠. 그 원인이 바로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사 제도를 좀 보완하는 것이 영사 숫자도 늘려야 되지만 영사 협력원, 명예 영사 이런 제도들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매우 부족합니다. 그럼 이제 이 제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졸업법의 이제 본격적인 그 쟁점 검토 사항으로는 이제 제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졸업법이 이제 참 제정이 되어서 많이 시스템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외국민 보호 영사 졸업의 업무의 기본 원칙은 크게 영사 졸업을 제공하는 기본 원칙으로서는 주재국의 법을 준수해야 되고 비엔나 협약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국제 규범, 국제 조약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영사 조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사 조력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또 연고자의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 또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 영사 조력이 참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그런 사태 때 우리나라의 그런 수송기 2대가 일본을 도와주려고 갔지만 후쿠시마 공항, 센다이 공항에 착륙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0km 떨어진 곳에 착륙을 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대기하라는 그런 지침만 받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큰 재난이 발생을 해도 이렇게 주재국의 정부가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국민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외국의 그런 지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헝가리 정부는 매우 이례적으로 우리의 심지어 군인과 119 구조팀까지도 다 받아들여서 실시간으로 헝가리 국민들에게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용 부담의 원칙은 매우 긴급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을 해주고 무자력인 경우에 또 비용을 부담해주고 정부가 부담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테러나 대형 재재난이 을 겪었는데 어디 이동 수단이 없을 때 국가가 운송 수단을 투입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연고자로부터의 해외 송금 지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많이 악용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해서 지금 180개국에 나가 있는 제외 공간 중에서 72% 정도가 4인 이하 공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4인 이하 공간 중에서는 한 사람이 제외국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분들이 이러한 해외 송금 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전화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공포에 떨 정도로 이런 참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사조력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영사조력의 업무의 종류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 형사법이 정하는 형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 절차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외에서 사망했을 때
해외에서 아팠을 때, 해외에서 실종됐을 때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가 이번 형사조력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큰 비중으로 다루어진 것이 해외 위난 상황, 해외에서 전쟁이 발생했거나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거나 파리 그리고 지난 4월 부활절 때 있었던 스리랑카 테러, 이런 테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형사조력의 주요 카테고리로 참 규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조력을 악용하는 사례가 또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악용을 방지하는 시스템과 형사 제공을 중단하는 것도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주재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을 하는데요. 이 분야를 한 15년 정도 관찰하고 현장을 다녀본 저로서는 이번에 헝가리의 조치는 놀라울 정도로 주재국과 협조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주재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들의 나라에서 발생된 특히 자국민이 끼어 있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데미지를 입을까 봐서 언론에 보도도 안 하게 하고, 특히 타국에서 구조를 지원해 줘 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차단하는 계약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방문하는 외국은 크게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이 정도 되는데 이런 나라들과 특히 더 긴밀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요. 또 정부 관련 부처들, 행안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세관, 관세청, 대검찰청, 국정원, 이런 데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치밀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형사업무 처리 지침이 왜 여기서 언급이 됐냐면, 지금 이제 형사조력법이 2021년 1월 15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재외공관의 형사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규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침들이 향후에는 형사조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모두 잘 포섭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관련 법령은 또 토론 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적으로 예산과 재외공관이라고 하는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고요. 또 인력을, 외교관들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가 외교관 숫자를 늘리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재외공관에는 행정보조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보조원들을 현지에서 많이 채용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외교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와 량이 있고, 외교관이 아닌 그저 행정사무원이 처리할 업무의 종류가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외교관과 영사의 숫자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점이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체류의 그 여행객들의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해외에 나가기 전에는 그저 들뜨지 말고 방문 국가의 그런 특징, 위험성, 기후, 응급의료 시스템, 치안, 이런 것들을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지금 특히 여성들이 뭐 한 명, 2명 이렇게 개별 여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그게 특히 살필 점은 치안 시스템을 잘 살펴보고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검토 사항으로서는 지금 오늘 논의된 이러한 내용들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형사조력법에서 이제 2021년 시행 전까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잘 담겨져야 되고요. 또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때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잘 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시간이 오가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된 법률안은 17대 국회에서 4건, 그 다음 18대 국회에서 2건, 19대 국회에서는 6건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고, 또한 2004년, 2010년, 2012년 총 3차례에 걸쳐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어 논의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들은 발의와 자동 폐기가 반복되었을 뿐 결실은 맺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작년 12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동법의 제정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무가 법률로 규정되어 앞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 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이번 법안 통과는 재외국민에 대한 조력이나 보호가 해외 공간은 자의적인 행정 조치가 아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시행을 앞둔 향후 동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제도화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더욱이 얼마 전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현지에서 수습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발표하신 문현철 교수님 발제문은 우리의 재외국민 보호 법제의 앞으로의 정착과 개선에 있어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본 발제문에서도 언급하듯이 영사조력의 범위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 또 제공 방법 이러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조직법적 개선 방안으로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개선 방안에 대한 문 교수님의 발제 내용에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문 교수님이 아까 발표에서 말씀했듯이 기존 재외 국민을 위한 외교부 예산과 인력이 이렇게 부족함에 대해서는 참으로 놀랐었고, 이러한 문제가 오랜 시간 개선되지 못했던 이유와 또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문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재외국민을 위한 용사조력법과 기존 여권법,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법, 테러방지법 같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외교부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재외공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제작되어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문 교수님이 이 분야에 대한 더 발전된 연구 성과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지적 말씀부터 말씀을 여쭌다면요. 외교부의 예산과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뭘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면요. 외무고시 선발 인원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외무고시 제도가 아니라 외교관 선발 후보자로 시험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렇고요. 또 외교관 업무를 수행하는 그 공무원, 외무 공무원의 숫자가 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요. 외교관들의 인사 제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외교관들이 이제 임용을 받으면 본국의 우리 외교부 본부에 한 3년 내지 4년 정도 근무하고 나면 외교부의 인사는 맹탕 원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성적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워싱턴에 근무하고 시카고에 근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선진국에 근무한 사람은 반드시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매우 열악한 어디 이라크나 리비아를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뭔가 선진국에 한 3년 내지 2년 있다가 또 어디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리비아에 또 한 3년 있다가 또 우리 본국에 들어와서 한 3년 있다가 또 어디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자신의 업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뭔가 이거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서 이게 뭔가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을 다 쥐고 있는 것이 행안부거든요. 행안부 같은데 뭐 이렇게 따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여력이 없는 거예요. 3년 딱 근무하고 나면 짐 싸가지고 아프리카 어디 모잠비크로 간다 하면 이제 거기서 살 생각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다 데리고 처자식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또 풍토병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거기서 좀 적응할 만하면 물론 그래도 국제학교가 있죠. 적응할 만하면 이제 어디
런던으로 오라고 하면 또 이제 겁나는 거죠. 그 도시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교부의 그런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주장할 여력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교부의 업무처럼 국민들과 직접 해외 여행 빼놓고는 관련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국토부나 행안부나 뭐 산림청이나 소방청이나 이런 데는 아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경찰이나. 근데 외교부에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냥 여권 발급받는 것도 여권 발급 업무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 다 대행으로 맡겨졌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나서 스탬프 찍고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적 관심도도 적고 그리고 이것이 여론화되어서 정치인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아시아문화학술원에서 이런 글을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경청하신 여러분들께서 이런 외교부의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시고 많이 이렇게 전파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12년 정도 외교부를 출입하면서 관찰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영건 교수님께서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영사조력법하고 이 여권법,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테러방지법과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외국을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법이 여권법입니다. 여권법에 의해서 여권이 발급되어서 외국을 나갈 수 있는 법적인 증빙과 준비가 끝나야 우리는 공항에 가서 근데 뭐 비자 면제 국가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거고 또 추가로 비자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여권법에서는 뭐 여행 제한 금지부터 시작해서 외국을 나가고 또 출국하고 귀국하는데 많은 사안들을 여권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근거 법은 사실상 여권법입니다. 그래서 여권법이 영사조력법과 깊은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해외 재난에 관한 사항도 사실상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 있고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또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본부장입니다만 그 해외 재난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속에 해외 재난이 들어있다. 그래서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에 매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테러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이 테러 방지법상 테러에 대한 정보 수집과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 나라와의 공조 체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이런 것들이 대부분 테러 방지법에 구축이 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사조력법에서는 이러한 여권법, 테러 방지법,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영사조력을 위한 영사협력원의 임명과 운영에 관한 지침, 그다음에 영사업무 지침, 수많은 이런 외교부의 그런 업무 지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영사조력법의 범주 내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포섭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작년 12월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재외 공간에서 조치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 180개 재외 공간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외교부 본부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은 현지 실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의 대사 중심으로 또 영사 담당 외교관 중심으로 이러한 매뉴얼들이 현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추정컨대 헝가리 대사관은 이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빠른 속도로 대사의 인적 역량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 빠른 속도로 헝가리 현지에 맞게 매뉴얼이 현지화 잘 되어서 잘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렇게 또 혹시 뭐 아까도 우리 참 김동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맞습니다. 저는 서원대 오공우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분들하고 모임을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이제 정년퇴직해서 한 달간 이제 유럽 여행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 여행 가자마자 3일 만에 여권하고 모든 돈을 다 도둑 맞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그 거리가 뭐 거리마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해외 공간을 찾기 위해서 가는 시간이라든지 거리가 워낙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유학생을 만나서 다 그나마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공간을 찾아갔을 때 근무 시간대만 만날 수 있지 근무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만나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국내에서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대 일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해외라고 하는 특성상 고려했을 때 외국에 여행을 가는 이제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이 아닌 상황에서 위급 상황이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하면 근무 시간대 전화를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영사관의 어떤 태도를 봤을 때 정말 자국민을 위한 보호의 역할을 하느냐라는 반문을 갖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사관이나 어떤 인력을 늘리는 것도 맞지만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도 정말 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하시면서 그 임시 이제 여권을 발급받았죠. 발급받아서 국내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제 교체 조사를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에서. 그러면 그 여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건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바로 이제 그게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제 조사받아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 이걸 다 조사받는 과정을 겪었는데 영사관에서 발급한 여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통과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고 또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외에 딱 도착해서 그 나라 입국 심사 거치고 나와서 헤드폰을 딱 키면 뭐 문자 뜨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상 세계 최초입니다. 선진국들도 되게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의외로 이제 당황하다 보면 그걸 활용을 못 하는데요. 그 시스템이 매우 촘촘해졌습니다. 작년에. 그게 뭐냐면 거기에 적혀 있는 서울 전화번호가 있고요. 현지 공간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그게 과거에는 재외국민 보호과 안전과에서 직접 하다 보고 영사 콜센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딸리고 심지어는 전화를 못 받기도 하고 연결이 안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한 것이 외교부에서 개선한 것이 해외 여행 안전 지킴이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화 같은 것을 잘 활용하면 좋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왜 우리가 제외 공간이 개수가 많이 늘어나야 되냐면요. 그 심지어는 막 1000km, 2000km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빈곤 국가 같은 데는 교통이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외 공간의 그 접근성 거기 가가지고 뭔가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현지 공간과의 그런 그 소통을 통한 그 현재 나의 어려움을 해외여행 안전지킴이센터에도 알리지만 일단 그 공간에 빨리 주재국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권을 잊어버렸을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걸 범죄 조직에서 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 여권은 매우 욕심나는 여권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한국 여권을 잊어버렸을 경우에 이걸 만약에 누가 입수를 하면 테러리스트들이 활용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단히 우리나라 입국할 때 좀 불쾌할 수 있지만 그런 조사가 많이 진행이 된다. 반대로요. 거꾸로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내가 지금 긴급히 어디로 출국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권을 못 찾아요. 그럼 요건이 되면 인천공항에 가면 그 여권을 긴급히 발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안에서 여권을 갑자기 못 찾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해외에 나가가지고 여권을 잊어버리게 됐을 경우에 그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지혜는 여권을 핸드폰 같은데 스마트폰 같은 데 사진을 딱 찍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권 번호를 못 외우잖아요. 사진을 꼭 찍어놔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